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7에서 공동소유가 나오고요. 여기도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특히 공유에서는 반드시 나오고요. 또 기타 합유나 총유에서도 한 문제가량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접근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먼저 시작하기 전에 표를 먼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표를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표를 먼저 머릿속에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보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표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공동소유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라는 것이 있고, 합유라는 것이 있고, 총유라는 것이 있어요. 의의는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다. 그 다음에 합유,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이고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동 소유가 공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부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요 공유는 결국은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공유를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이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죠? 총유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조합이 뭔지 법인 아닌 사단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간단히 정리도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의 목적이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한다. 공동의 목적이 있고요.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기는 하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해서 법인이 아닌 사단을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민법상 법인이 되려면 권리 능력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조직과 체계를 갖췄더라도 설립 등기를 안 하면 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또 설립 등기를 안 했다면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합부터 생각해 보면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조직과 체계가 없다. 이게 뭐죠? 조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들은 조합이 아니라는 거죠.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립 등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인 거고요. 또 노동조합, 조합 아닙니다. 재건축 조합 아닙니다. 대부분이 뭐죠? 법인 아닌 사단으로 평가가 돼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이다 또는 재건축 조합이다. 대부분 뭐가요? 규약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조합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 평가돼요. 그러면 법에서 말하는 조합은 뭐가 있느냐? 우리는 한 가지만 잊지 말자고요. 동업자가 조합입니다. 이런 얘기 있죠. 제가 제 친구하고 반씩 내가지고요.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포장마차를 운영한다는 뭐는 있어요? 공동의 목적은 있지만 둘 간에 일단 조직과 체계가 없기 때문에 동업자가 대표적인 뭐가 돼요?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조합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동업자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은 또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교회예요. 종중입니다. 종중. 이런 의미겠죠. 교회도 조직과 체계가 어떻게 해요?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립 등기는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뭐가 되죠? 법인 아닌 사단이 되고요. 또 종중, 종친에도 일반적으로 조직과 체계가 거의 다 갖춰져 있죠. 다만 종친에는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의 재산은 목사님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신도들의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가 되죠? 총유가 되는 거고요. 또 동업자의 재산은 동업자 간의 뭐죠?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가 돼요? 조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제한 나머지 공동 소유는 다 뭐가 되죠? 공유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특징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분이 있느냐 문제입니다. 공유, 물론 지분이 있고요. 합유도 지분이 있어요.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가 없다는 거죠? 지분이 없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당연히 저에게 교회에 대한 뭐가 있는 거죠? 권리가 있는 거고요. 관두면 땡인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냈다 하더라도 나중에 관두면서 제가 낸 헌금을 계산해 보니까 교회 재산 중에 3,522분의 1은 제 겁니다.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소형태가 뭐가 되죠? 총유가 되는데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합유 지분을 처분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업자가 교체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동업자 합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 공유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합의는 원칙적으로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동업하고 있는데 그 목적물을 분할한다면 더 이상 동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조합체가 해산되는 문제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조합체가 해산되지 않는 한 합의물이 분할할 수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지분이 상속되느냐 문제인데 물론 공유 지분은 당연히 뭐가 돼요? 상속이 돼요. 그렇지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징인 거죠. 왜 그러냐면 합유 지분이 상속이 되면 동업자적 지위가 상속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제 친구하고 반씩 내가지고 동업을 하는데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합유 지분이 제 아들에게 상속이 되면 제 아들은 중학생인데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꼼장어 붓고 뭐 잔치국수 말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유 지분 자체는 뭐 되잖아요? 상속되질 않아요. 그러면 유가족들은 무조건 손해보느냐? 그건 아니고요. 상속되진 않고 그 대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기억해 두시고 합유 지분 자체는 뭐 되지 않습니까?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총유는 아예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을 처분한다, 분할한다, 지분이 상속된다는 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뭐 되지 않습니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목적물에 관한 보전 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단독으로 합니다. 목적물에 관한 이용 계량 행위, 다른 말로 하면 관리 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가반수로서 결정합니다. 지분의 가반수죠. 목적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공유든 합의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유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총유물에 대해서는 보존행위든 이용행위든 계량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 표가 간단하지만 굉장히 뭐죠? 중요한 표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는 애는 이 표만 알아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요. 조금 까다로운 경우에는 이 표를 가지고 이제부터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요. 솔직히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지 내용 자체는 많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럼 구절 볼게요. 공유, 의, 뭐겠습니까?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공동소유고요. 공동소유의 원칙적 형태가 공유입니다. 2번, 공유에 성립해가지고 가번 법률행위에 의해서 성립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죠? 합의와 총유가 아닌 나머지 모든 공동소유는 뭐죠? 공유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하단에 3번, 공유의 지분이 나오는데 가번 지분의 비율 한번 읽어볼게요.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의사표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일단, 지분은 원칙적으로 균등한 것으로 뭐죠? 추정하지만, 등기함으로써 불균등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나번에서 지분의 비율에서 소유의 비율이 나오죠. 여기를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지분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의 비율이 공유 지분인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공유라는 것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목적물,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다라는 논리가 나와요. 자, 중요한 논점이고요.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가물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지분이 각 3분의 1씩이란 뜻을 요 자동차 물건을 3분의 1씩 나눠 가진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요 자동차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죠? 갑은 본네트 열었다 닫았다. 의리 좀 났죠? 탔다 내렸다. 병의제를 한다고 하죠? 트렁크 열었다 닫았다. 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공유라는 것은 물건을 나눠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 지분, 소유권에 대해서 뭐요? 일부인 거고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요?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유 지분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소유권에 대해서 뭐죠? 3분의 1이고 목적물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도 뭐죠? 전체에 대한 권리라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선 전부니까 반환을 방해, 제거와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나 또는 방해, 제거와 예방,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게 되는 거고요. 소유권에 대해서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분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 목적물에 관한 내용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결합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를 몇 가지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이 사례 결론이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토지가 있습니다. 요 토지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씩인데
병이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갑이 병에게 나가라 내지는 반환 청구하기 위해서 을의 동의를 얻어야 되냐면 하나요? 아니면 갑이 단독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나요? 단독으로 할 수 있겠죠? 왜요? 보존행위는 단독이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독으로 반환 청구하는데 2분의 1만 청구하나요? 아니면 토지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나요? 전부겠죠? 왜요? 목적물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은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따라서 갑은 병에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갑에게 익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해요. 또는 병이 그동안 얻은 이득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자 해요. 이거는 전부가 아니라 어느 범위 내에서요? 2분의 1만 청구할 수 있겠죠. 왜요?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한 일부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조금씩 까다로워집니다. 두 번째, 토지가 있는데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요.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을이 이 토지를 현재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갑이 공유자인 을에 대해서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어차피 목적물 토지에 대해서 어디에 대한 권리? 전부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을이 점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갑의 지분도 이 토지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이 공유하는 이 자동차를 맨날 을이 혼자 타고 다녀요. 그러면 갑도 그 차 좀 내놔라, 나도 좀 타자는 의미에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이 경우도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을이 취득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느 범위 내에서요? 지분의 범위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세 번째인데, 자,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이 60%고요. 을의 지분이 40%예요. 그래서 갑이 혼자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을이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목적물에 관한 이용 행위는 어떻게 결정해요? 지분의 과반수로서. 따라서 갑의 지분이 60%는 말은 이 토지를 어떻게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는 누가요? 갑이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6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갑이 자기가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자기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만 갑이 취득한 이득에 대해서 부당이득에 대해서 몇 %에서요? 40% 범위 내에서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마지막입니다.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이 60%, 을의 지분이 뭐죠? 40%입니다. 근데 병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병이 왜 점유하게 됐냐면 갑과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으로서 병이 현재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병의 임차권은 정당할까요?
갑이 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이것도 뭐예요? 이용행위인 거죠. 이용행위는 어떻게 해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갑이 병에게 단독으로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고 정당하므로 병의 임차권은 뭐죠? 정당합니다. 따라서 이때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의 점유는 뭐예요? 척법한 거니까요. 다만 병이 갑에게 차임을 전액을 지급하고 갑이 혼자 다 받았다면 을은 갑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네 가지 사례를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충분히 뭐죠? 어떻게 사례가 나오고 판례가 나오더라도 확실하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일단 수험전을 기억해야 될 것은 뭐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해할 것은 뭐죠? 요거죠.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 대한 권리고 소유권에 대해서 뭐죠? 일부라는 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2번 지분의 처분주자.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공유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다. 공유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답은 지분의 그 다음에 3에서 공유물의 사용수익인데 공유자는 공유물 어디를 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냐면 공유물 전부를 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답은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공유지분의 탄력성이고요. 답은 지분권에 대한 청구권 나와 있고 핵심 판례는 저기서 예로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도 보시면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에서 판례들이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요 사례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나번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물을 처분하고 변경하는 것은 뭐라고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공유물에 관한 부담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지분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다만 공유자 중 일부가 1년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5번 공유관계 대외적 주장에서 각 공인관계의 확인소송 등기 청구나 공유관계에 기한 물권조 청구권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공유관계에 기한 물권조 청구권은 전원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지분권에 의한 반환 청구고 그건 뭘요? 단독으로 하는 거고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공유, 관계에 의한 반환 청구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문이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공유, 관계를 이유로 반환 청구 등을 할 때는 전원이 참가해야 됩니다. 6번 공유물에 뭐가 나오죠? 분할이 나와요. 일단 가번에서 공유물의 분할은 뭐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공유자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유물의 분할 청구권은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토지에 대해서 지금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각 지분은 2분의 1씩인데 갑이 을에게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어요.
근데 공유물 분할 청구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이때 을은 분할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 분할이라고 하고요. 공유 방법에 대해서 협의 분할이 성립되려면 전원 모두가 찬성해 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협의 분할은 세 가지가 있죠. 진짜 땅을 실제로 잘라갖는 거 현물 분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을 갖고 돈으로 주는 거 가격 배상. 제3자에게 팔아먹고 매매 대금을 나눠 갖는 거 대금 분할이고요. 현물 분할이든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든 대금 분할이든 결국은 법적 성질이 매매 아니면 교환이기 때문에 공유자 간의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협의를 했어요.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끝까지 분할 못하겠다고 버텨요. 그렇게 분할하면 안 된다고 우길 때는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분할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재판상 분할이라고 하고요. 이 재판상 분할은 이것도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다면 경매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대금 분할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이에요. 그래서 가본 공유물의 분할 자유다. A 원칙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B번 분할에 제한해가지고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이러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4번 분할의 방법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분할할지는 반드시 뭐가 돼요?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B번 협의에 의한 분할이고요. 세 가지죠. 현물 분할, 가격 배상, 대금 분할이 있고요. 10번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 분할하게 되는데 이것도 원칙이 현물 분할이고 다만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된다면 경매로 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핵심 판례 해가지고 가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가와 나번은 뭐냐면 일단 재판상 분할이든 협의 분할이든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하고요. 넘겨보시면 분할 방법을 결정할 때는 공유자 간에 불균등하면 안 돼요. 불평등하고 하면 안 되고 평등해야 되는데 평등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가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평등하다는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5년도 판례 두 번째 판례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재판상 분할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당연한 판례가 나와 있고요. 답은 공유의 분할의 효과에서 1. 공유자 사이에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 2번 효과는 뭐죠? 불소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핵심 판례가 나와요. 자, 이건 이런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 병합으로 갑의 지분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이렇게 병합으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요 토지가 여기까지는 갑, 여기까지는 을 이렇게 설정되더라도 요 병의 저당권은 여전히 토지 전체에 계속 남는다는 판례죠.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다시 말하면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갑의 지분 2분의 1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말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반이 설정된 거죠. 그렇지만 어차피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다 뭐가요?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후에 이루어지는 분할이 있더라도 평저당권 영향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례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갑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 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분할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어디요? 전부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 설정지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판시하는 이유는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측에 대표예제 풀어볼게요. 갑을 병이 3분의 1을 지분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병과 협의하지 아니한 때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을은 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함으로 그동안 갑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청구하고 난다. 이에 관한 설문전 판례 입증에 부합하는 걸 묶인 것은 일단 목적물 토지에 대해서는 3분의 1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는 거고요. 또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는 전부가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 3분의 1만 청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을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을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물건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합유, 다 본 거죠. 의,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이다. 이번 합의에 성립해가지고 조합이 동업자가 설명되어 있고요. 3번 합유 관계 가지고 지분은 합의물 전부에 미친다는 점에서는 공유와 마찬가지고요. 넘기셔서 4번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답은 분할은 청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조합체가 해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요. 판례는 뭐냐면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유는 간단히 끝나는 거죠.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인데 지분은 있지만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고 분할하지 못하고 지분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죠. 다만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공유와 똑같다. 따라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행위는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뭐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같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총유해가지고 총회 성립 및 형태해가지고 총유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죠? 총유고 이번 총유 관계에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주된 특징은 뭐라고요? 지분이 없다. 따라서 교회 다니면 권리가 있고 간두면 뭐죠? 땡이고 따라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한다거나 목적물을 분할한다거나 그 지분에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총유물,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우측에 보시면 이제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가 은근히 뭐죠? 중요합니다. 각종 국가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나온 적 있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교회의 김 목사라는 분이 총회 측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요. 교회를 뭐죠? 탈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목회 일을 보고 있던 김 전도사라는 분이 탈퇴하지 않고 계속 원래의 종파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신도들이 갈리게 되는데, 김 목사를 쫓아 탈퇴한 신도들은 한 70%가량이 되고요. 또 김 전도사를 쫓아 원래 종파를 고수했던 신도분들은 한 3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 김 전도사 측이 교회에서 축출이 돼가지고요, 천막을 치며 예배를 보는 상태에 빠졌고요. 그래서 김 전도사 측과 김 목사 측의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자, 김 전도사 측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를 탈퇴하면 뭐죠? 땡 아니냐. 교회는 총유고 총유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교회에 나가야 될 사람은 김 목사 측이 아니냐 해가지고 김 전도사 측에서 김 목사 측을 상대로 교회 몽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결론이 중요한 판례인데, 원칙입니다. 원칙, 교회 재산은 잔존하는 교인들의 총유가 됩니다. 예외, 다만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오히려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원칙에 따르면 김 전도사 측이 이긴 것 같죠? 근데 지금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탈퇴한 교인이 몇 분의 몇을 초과하면요, 3분의 1을 초과한다면 오히려 그 교회 재산은 남아있는 신도들이 아니라 탈퇴한 신도들의 뭐죠? 총유라는 거죠. 따라서 이 김전도사 측이 축출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교회 재산을 김전도사 측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교회 재산을 양측이 나눠 갖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도 아니면 뭐예요? 무예요. 왜요? 교회는 총유고 총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교회 재산이 만약에 두 교회로 분열된다, 신도 수에 따라서 함께 갖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뭐가 돼요? X가 되고, 도 아니면 뭐다? 항상 뭐예요? 한쪽 편만 손을 듭니다. 원칙적으로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든지, 아니면 3분의 1을 초과해서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 준공동소유가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죠? 준공동소유라고 하고요. 종류는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있겠죠. 내용은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규정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그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